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국회 측 증인으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해 끌어내라는 지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13명의 증인 중 3명만 채택하여 신속한 심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전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1%대 초반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다시 2%대로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로 사흘째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까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도 강추위에 대비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칼바람이 불면서 무척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4도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따뜻한 외투와 함께 모자나 장갑 같은 보온용품도 챙겨주셔야겠고요. 또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면역력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절기 입춘에 찾아온 한파가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륙에 한파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 횡성군의 둔내면으로 기온이 영하 22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11도, 춘천 영하 1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도,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전국적으로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한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벌써 나흘째 서해안에 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지금도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쌓인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눈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해서 점차 그 밖의 중부와 전북 또 경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퇴근길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고 오늘 밤에는 전남과 경남에도 눈이 오겠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충남과 호남 또 제주 산간에 또다시 10에서 15cm의 대설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구름은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물러가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휴일까지도 길게 남아있겠습니다. 때 아닌 입춘 한파에 이어서 오늘은 전국적인 눈 예보까지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에도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와 함께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입춘 한파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 울릉도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작업에 나선 공무원과 주민들은 눈이 빨리 그치길 바랬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시 전체가 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눈길로 변한 도로에서는 차들이 거부기 운행을 합니다. 속절없이 내리던 눈이 잦아들자 공무원과 주민들은 눈 치우기에 나섭니다. 10cm 넘는 눈이 내린 만큼 이제는 그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눈만 치우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환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는 이 마음 괴롭죠. 네. 제주는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에 있는 중산간 지역에 눈이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제주에서 보기 힘든 커다란 고드름들이 이번 한파가 얼마나 추웠는지 보여줍니다. 입춘 한파가 몰고 온 폭설에 길이 통제되는 등 중산간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이 잦아들자 이틀 만에 택배 배달에 나선 기사도 골목마다 쌓인 눈에 힘이 듭니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 골목 안에 이제 배달하다 보면은
그 들어가기가 참 차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걸어서 배달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좀 힘듭니다. 울릉도도 폭설에 섬 전체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버스는 힘겹게 눈 쌓인 언덕길을 오르고 공무원들은 바닷물로 긴급 제설 작업을 합니다. 울릉도는 이번 한파에 풍랑경보가 내려지며 사흘째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파단점을 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선 오는 2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주요하게 논의됐습니다. 체포조 운영과 또 선관위, 국회 장악 시도와 같은 주요 혐의에 대한 증언들이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 군 투입은 7시간 가까이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된 엉터리 투표지를 다시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계엄군 점거는 위헌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딱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잡아들이라고 한 건 간첩이었다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앞서 홍 전 차장이 공개한 체포 명단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은 자신도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건 줄 알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가 체포 명단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격려 전화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국회에 군을 투입해 계엄령 해제를 막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했는지도 탄핵 심판정에서 다뤄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국회 측은 반발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 재판과 연관돼 답변을 취사 선택하는 와중에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경찰에 특정 인물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점을 시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6차 변론기일에서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철회로 증인에 나섭니다. 헌재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과 군 요원 철수 지시를 의원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본격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후 2시에 열린 한 총리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국무위원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당시 국무회의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차 청문회를 엽니다. 이 특위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우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의 그동안의 발언과 행적들을 들여다보며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7년 동안 광화문 집회를 이끌며 한 번도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책임 전도사 2명과도 잘 모르는 사이라며 배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주차장에 이제 다니면서 가끔 인사하면 인사할 정도, 이 정도의 관계지. 내가 무슨 아니 그런 애들하고 내가 대화할 부모입니까 제가? 법원 폭동 전후로 국민저항권을 주장한 전 목사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시위대의 폭력 사태를 조장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헌법학자가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 있는 거야.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경찰은 전 목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전 목사의 그동안 발언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 목사 행적뿐 아니라 법원 폭동 사태 전후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한 수사, 전 목사가 주동자의 침입이나 폭행 행위에 대한 결의를 얼마나 더 강화시켰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목사가 계엄 사태 이후 극우 집회 등에서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전 목사를 내란 선전과 소요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내란을 선동하거나 정치인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폭력을 부추기는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나와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구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내란 혐의 국족특위와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부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며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탄핵 심판 다음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데도 이를 희화화하려는 것 같다며 아무 일이 아닌 심각한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입니까? 이게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사안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선 최근 늘어난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여당의 태도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치소나 극우 집회가 아닌 국민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할 법한 행위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당 차원의 입장과 달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증언에 힘을 싣는 한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진술엔 의구심을 나타낸 겁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선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키면서 그 틈에 조기 대선으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면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과 당 대표의 태도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모순에 빠졌다는 여당 지적인데 민주당은 재판 지연이 아닌 정당한 방어권 행사 절차라며 탄핵 심판에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단 3명만 채택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건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공판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한 것과 연계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위헌 법률 심판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 요건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 대다수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 가운데 단 3명만 받아들이며 다음 기일부터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이번 달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요. 이 대표 측이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또 과거의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의 신분,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이 방송토론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며 결국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매체와 구분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위헌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많은 행위 가운데 특정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포괄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헌재는 지난 2009년과 2021년 이미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결정을 보면 헌재는 해당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곧장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을 언급했는데 검토에 들어간 항소심 재판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6차 변론기일부터는 오전부터 종일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내일은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과 역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 심판에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비롯한 증인 3명이 잇따라 출석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에 대한 철수 지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탄핵 심판에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던 다른 군 지휘부와 달리 적극적인 진술이 예상됩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도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확실했다는 점을 못 박았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어 증인석에 오르는 인물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이었을 뿐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선 군 장성들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 하나같이 말을 아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통화 내용을 묻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체포 명단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조사 기록을 인용한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면 나중에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직접 법적 효력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진술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 채택하는 거는 정인한테 불리한 그 재판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있나를 물어보는 거고요.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 끝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아쉬움을 남겼고 심판정에서 그 부분 증인들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이 억지라며 객관적인 상황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검찰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형사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내란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앞서 민감한 답변을 거부했던 군 출신 증인들과 다른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관련자들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 25부는 오늘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오후 2시에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또 오후 3시에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릴 예정이고 1시간 뒤인 오후 4시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두 번째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도 구속되면서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이들은 현재까지 66명에 이릅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지난 2009년 이른바 쌍용차 사태로 구속된 64명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28년 만에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 안팎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붙잡겠다며 법원을 습격한 건 물론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을 공격하고 취재진도 폭행했습니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두 번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구속되면서 현재까지 경찰이 구속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모두 66명에 달합니다. 지난 1997년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에서 폭력 시위로 195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이후 28년 만에 최대입니다. 지난 2009년 해고에 반발해 폭력 시위를 벌인 이른바 쌍용차 사태로 구속된 64명보다도 2명이 많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과 경찰관 폭행 등에 가담한 혐의로 100명가량을 특정했는데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나머지 가담자도 추적하고 있어 구속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법치주의의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집단으로 국가시설을 파괴한 전례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중대한 법치주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아주 수사도 아주 단호하게. 앞서 지난달 18일과 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로 법원의 재산 피해만 7억 원 안팎이 발생했고 경찰 5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탄핵 지지 배지를 달고 일한 마트 노조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신상을 공개하고 매장에 항해 전화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선 건데 진영을 불문하고 온라인 기사에 몰려가 여론을 선점하려는 모습도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 마트 직원 얼굴 사진과 함께 지점 전화번호가 적힌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노조에 소속된 일부 마트 직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 배지를 달고 근무한다는 소식에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겁니다. 이후 마트에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마트를 찾아가 노조원 색출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생기자 조합원들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탄핵 버튼을 착용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까지 느끼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3만 명 가까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선 특정 기사의 주소를 공유하며 좌표를 찍기도 합니다. 지지자들은 해당 기사에 몰려가 이른바 댓글 정화 작업을 벌이는데 선관위 선거 조작이 의심된다는 댓글을 잇따라 추천해 상위권에 표출되게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좌표 찍기에 나서는 건 탄핵에 찬성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텔레그램 방에 기사가 공유되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연이어 달립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댓글 여론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화 작업이라고 말은 그렇게 레이블링을 하지만 결국은 왜곡하고 조작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대세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만약 매크로 등 기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조직적인 댓글 선점이 여론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딥시크 충격까지 급변하는 상황에 우리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34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던 우리 배터리 3사의 지난해 실적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영업이익이 70% 넘게 날아갔고 SK온은 아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과 중국발 저가 배터리 공세 때문인데 더 큰 위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IRA법으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추가 관세가 예고된 멕시코에 공장을 둔 완성차 회사부터 미중 갈등의 핵심 반도체 역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철강과 조선업계도 미국 내 산업 강화 정책 영향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세계가 트럼프발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업은행에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터리와 바이오,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뚜렷한 윤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해 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와 관련해서 외교와 통상 분야 등 일부 정부 부처가 접속 차단 등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딥시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산하기관에도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와 국방부 역시 외부 접속 가능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처들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중앙부처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유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원전 기술을 다루는 공공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일 일찌감치 딥시크 사용 금지 공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같은 경계 기류는 민간에서도 감지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 금지를 알렸습니다. LGU+는 사내망에서의 딥시크 업무용 활용 금지는 물론 개인 PC에서도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딥시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우려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호주와 타이완 등은 정부 부처 사용기기 등에서의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나아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와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딥시크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1.6%로 둔화한 뒤 1%대를 유지했지만 5달 만에 2%대로 뛰어올랐습니다. 10월 1.3%까지 떨어진 뒤 11월 1.5%, 12월에는 1.9%로 3개월 연속으로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해 12월 국제수지 집계 결과를 공개합니다. 12월에도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가 더해져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00억 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는 83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2%로 5달 만에 2%대로 올라섰는데요. 환율과 유가가 오른 탓이 크지만 국민 채소인 배춧값도 무려 67%가 뛰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4월 이후 시장에 나올 봄배추 생육 현장을 방문해 생육 상황과 공급 방안을 점검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 강남 3구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극화 심화 현상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건물 슬라이딩 도어에 부딪히거나 끼일 뻔한 경험이 있으신 분 적지 않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다중이용시설 슬라이딩 도어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미신고 상태에서 숙박업을 운영해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49%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전 문 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골목에 서 있는 시민을 차로 칠 뻔한 장면 등이 주변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게 처벌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문 씨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고 검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미신고 상태로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도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정직 재정관리팀장 기억하실 텐데요.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이번에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필리핀 호텔에서 검거된 남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일하며 46억 원을 횡령한 최모 씨입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네.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필리핀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호화 생활을 이어왔지만 도주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고 결국 구속돼 법정에 섰습니다. 건보공단이 최 씨를 상대로 되찾은 돈은 7억여 원. 최 씨는 남은 돈 39억 원은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액 가운데 35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타인 명의 계정까지 사용한 점을 들어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장까지 받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횡령죄는 인정했지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돌려받지 못한 39억 원을 환수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수십억 국민 세금을 횡령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새벽 시간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식당에서 남성 A씨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벌인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했고 결국 몸싸움 끝에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선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까지 내립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지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파에 눈까지 겹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한파에 또 퇴근길에는 눈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를 보이는 등 오늘 출근길에도 전국적으로 칼바람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그리고 오후부터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눈까지 내리겠습니다. 이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겠으니까요. 오늘은 보온과 함께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절기 입춘에 찾아온 한파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이 영하 11도, 대전이 영하 9.9도로 전국적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벌써 나흘째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지금도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쌓인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눈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해서 점차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 눈이 이어지겠고 이후 전남과 경남으로도 점차 확대하겠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충남과 호남 또 제주 산간에 또다시 10에서 15cm의 대설이 예상되고요. 이 수도권 등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구름은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물러가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휴일까지 길게 남아 있겠습니다. 한파 속에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 주셔야겠고요. 또 한파에 강풍, 눈까지 겹친 만큼 이동하실 때 미끄러운 도로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렇게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더욱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돕고 있는지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역 앞 거리. 간식인데 이따 춤추는 데 드셔야 돼요. 오늘 아픈 데는요.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길 위 노숙인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의 노숙인은 최소 200여 명. 한파 전 위독한 20명을 설득해 병원에 옮겼고 하루 5번 이상 따뜻한 물과 핫팩, 간식을 나눠주며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이렇게 냉동고 추위가 찾아올 때면 매일 밤 인명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비상대기하며 마음을 졸이곤 합니다. 거리에 계신 노숙인분들 대부분이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동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건강 문제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칼바람에 떠는 쪽방촌 주민들에겐 밤 추위 대피소 이용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작한 사업으로 동네 목욕탕이 밤새 따스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줍니다. 전 매일 갔는데요. 그 뜨뜻한 물에 한 2, 30분 몸 담그고 있고 피로도 풀리고 겨울에는 거의 못 씻었어요. 그 커피포트에다 물 데워서 머리 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요. 오시면은 뭐 가족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뭐 나누고 뭐 간식도 나누고 그 뭐 모욕도 하고 뭐. 서울시는 이달 초 한파특보가 발효된 직후 저소득 38만여 가구에도 정부와 별도로 난방비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또 비상근무 52개 반 181명 규모의 한파 종합 상황실을 가동해 이틀간 한파 취약 시민 9,900여 명을 돌보고 188명에게 응급 대피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차례로 증인으로 나섭니다. 헌재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과 군 요원 철수 지시를 의원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관련자들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는 오늘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또 오후 2시에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또 오후 3시에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릴 예정이고 1시간 뒤인 오후 4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즉각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필요하다면 응하겠다면서도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상황과 민생이 나빠지는데 망설일 때가 아니라며 추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추경에 조건을 붙이고 여당은 야당 발목 잡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을 골탕 먹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여당은 아니고 이게 산당이다, 산당. 산 위에서 가끔씩 출몰하면서 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산당.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이 대표는 수출 기업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52시간제 예외 조항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기업 친화적인 면모를 부각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합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압박에 국민의힘도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분야에 한해 논의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안을 일방 삭감해 처리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하면서 상반기에 예산을 미리 당겨 집행하는 게 먼저란 기존 입장 역시 강조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 그런다면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이런 법률안과 같이 논의하자라고. 여당도 민생 행보에 맞불을 놨는데 반도체 특화 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더딘 반도체 특별법 문제도 꺼내들어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건 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 제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일이고.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저마다 민생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민주당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야권 잠룡들의 몸풀기가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친명계 핵심 인사들은 크게 괴념치 않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성장 친기업 중심 우클릭 행보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실용주의는 수단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복당 신청으로 적극적 정치 활동을 예고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주요 의제를 풀어가는 걸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더 큰 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내란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하면 이건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 역시 포용을 주문했는데 탄핵 정국에서 고전하는 민주당 지지율을 두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는 등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력이 저렇게 사고를 치고 무너졌으니까 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그런 걸 수습하고 이런 모습들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때 민주당이 조금 너무 서둘렀지 않았느냐. 친명계 핵심 의원들은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 긍정적이라며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비명계 인사들이 개헌론에도 불을 지피는 걸 두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당장 시급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현안과 또 향후 당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합니다. 이 자리에선 탄핵 정국 속 국정 안정화 방안과 함께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개헌 등 쟁점 현안, 그리고 대야 전략 등을 놓고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말 취임한 권 위원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의 서면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발 AI 딥시크의 충격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현 주소가 재조명되면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부 전략을 가다듬는 한편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수백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먼저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반도체 생산 공장 첫 삽을 두고 삼성전자도 6기의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완공 이후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달하는 16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인프라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많이도 필요해요. 근데 발전원이 멀리 있습니다. 장거리의 전력망이 필요한데 전력망 구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민 반발이 제일 어려워요.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회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망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에 발목이 잡힌 상태.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연구 개발자에는 주 52시간 적용에 예외로 두자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최근 딥시크의 등장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두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겁니다. 정부도 AI 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달 내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 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을 만드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AI 시대 주도권을 쥐려는 세계 각국의 첨예한 경쟁 속에 업계 수건이었던 두 법이 원안대로 통과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미분양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정부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넘어서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줄어드는가 싶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보면 5개월 연속 줄어들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늘어나면서 다시 7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은 비수도권, 지방에 몰렸습니다.
전월과 비교해봐도 수도권보다 지방의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공급이 넘치는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상치 않자 여당은 정부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DSR 한시 완화만으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양도세 한시 감면과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도입이라든지 건설사에게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사의 사정이 나아졌을 때 다시 이 부분들을 매각하는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른바 CR리츠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남 남해 한 마을 안에서 고양이가 공기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났습니다. 경찰은 유해조수 포획단 소속 포수가 자신이 잡은 까치를 고양이가 챙기려 하자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남해군 한 마을의 카페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총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나와 소리가 난 쪽을 살핍니다. 한 남성이 전신주에 있던 까치에 공기총을 쏜 건데 그 총성에 깜짝 놀란 겁니다. 총에 맞은 까치에 고양이가 다가가자 이 남성이 또 공기총을 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창문 쪽으로 총구를 빼서 앉은 상태에서 아래를 향해서 총을 쏘셨어요. 그래서 보고 저희는 놀랐죠. 이제 일단은 총을 쐈으니까 우리 눈앞에서. 총을 쏜 남성은 유해조수포획단 소속. 까치나 까마귀를 잡아오면 한전에서 한 마리에 6,000원을 보상하는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포수가 총을 쐈다는 곳은 마을 안의 도로, 주택, 카페와 매우 가까운 곳으로 만약 경고 없이 민가 반경 100m 안에서 총을 쐈다면 법 위반입니다. 포수는 고양이에겐 총을 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죽은 고양이를 거두어 방사선 촬영을 했더니 납탄 여러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 부검을 의뢰하고 포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외교와 통상 분야 정부 부처가 자체 판단에 따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인 마약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주점 10여 곳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마약사범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 의원 2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루멘페이먼트 대표 김모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50대 지인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4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25살 성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0대들을 꿰어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22살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꾸려 200명 넘는 남녀를 장기간 성착취한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신흥시 오이도까지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중학생 2명이 검거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유력한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꼽힙니다. 화재 화들짝 놀란 항공사들이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 전 사고의 당사자인 에어부산이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탑승 수속할 때 휴대 수화물에 보조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없는지 확인이 되고 스티커를 붙여야 기내 선반에 수화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안전 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대한항공도 에어부산처럼 보조 배터리 선반 보관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티웨이항공은 탑승객들이 보조 배터리를 지니고 탈 경우 투명 비닐팩에 담아달라고 안내하기 시작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수화물 관련 안내 방송의 횟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및 소형 전자기기는 원래 개인 소지가 원칙입니다. 비행기 탈 때 웬만하면 선반에 넣지 말고 들고 타시고 또 관련 화재 사고도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 외상센터가 인기입니다. 의료진들이 고군분투 속 골든타임을 지켜서 환자를 치료하고 중증 외상 전문의로 성장하는 과정도 담겼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산 9억 원이 끊겨서 국내 유일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2014년 고대구로병원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11년 동안 20여 명의 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고 배출해 왔는데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이번 달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가량 투입된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탓입니다. 중증 외상 전문의하면 이국종 교수가 먼저 떠오르죠. 교통사고나 총상, 추락사고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합니다. 기피과인 탓에 지원자도 거의 없지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그야말로 필수 인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련받고 있는 2명의 전문의가 정부 지원으로 배출되는 마지막 중증 외상 전문의가 됐습니다. 의료계에선 인구 1,000만이 사는 서울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하면 외상센터가 없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운영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외상외과 교수의 외침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지금 유럽 출산 침편인 프랑스와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의 한국. 두 나라의 출산율 명암이 갈린 이유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과 소득 등 여러 가지를 따지는 황금 티켓 증후군 때문이라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황금 티켓 증후군은 2022년 OECD가 한국 사회를 분석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입사 등 안정적 선택지만 몰리는 한국 사회의 기형적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소득과 노동, 주거 불평등을 쌓여가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사는 한국인들, 즉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강박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인은 출산을 위해 갖춰야 할 모든 항목의 중요도를 프랑스인보다 높게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취업 상태, 주거 여건과 워라밸 등 모두 포함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신, 또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도 한국이 더 심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려고 정부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한국인은 7.7%만 동의했습니다. 30여 년 전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비슷했지만 지금은 1.62명 대 0.75명, 두 나라의 출산율이 2.2배 차이가 납니다. 신문은 정권마다 땜질식 저출산 대책을 짤 게 아니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심리적 허들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를 막기 위해 관세 카드를 빼들었지만 취임 직후 적자는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관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수입품 사재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무역 수지의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984억 달러로 전월 대비 24.7% 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등 수입품 사재기에 나선 게 이유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공약을 제시한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We had done some stress testing of markets in the event that tariffs were to be enacted. Of many of the global markets, the worst hit would actually be the U.S. market. 지난해 전체로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9,184억 달러로 2023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954억 달러로 가장 컸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트럼프의 관세 위협의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All we want is a fair deal. And you know, there's a word reciprocal. I'd go right now, reciprocal tariffs on everybody. 트럼프는 역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무역 갈등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